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전주 MBC 시사토론 진행을 맡게 된 전주 MBC 이종유 기자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그리고 편하고 쉽게 풀어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론 주제는 여러분 모두 관심 있으신 부동산 문제입니다.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전주 아닌 곳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실수요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전국의 부동산 시장 현황을 짚어보고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소주제는요,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부동산 값 자체가 최근에 폭등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요. 또 올해 초에는 LH의 직원들의 일탈 문제 그리고 공직사회의 여러 부동산 투기 파문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선 국면에서 또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 잡음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바람잘 날 없는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엄수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지난해 12월이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세금 중과라든지 대출 규제, 네.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 단속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했었던 그 거래 조사 이런 거로 인해서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효자 신시가지라든지 혁신도시, 에코시티, 효천, 만성지구 등의 신시가지 아파트 그리고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북 전체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6월 이후에 60주 넘게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두 달 동안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인순 대표께서는 도시 공간 연구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 의견을 대변하고 계신데요. 그 이후 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제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거래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9월부터 약 평균 달마다 1,000건 이상씩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똑같이 평균적으로 1,000건씩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20년 12월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전주가. 그 이후에 1, 2월에는 약간 주춤,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평균 1,000건에서 약 900건 이 정도의 표현으로 내려가 있다가 다시 쭉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2020년 3, 4월 정도에는 이제 우리가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집중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약간 또 거래가 주춤하는 시기가 왔었어요. 예. 그 이외에는 지금까지 쭉 그 지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1,000건 이상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을지라도 이게 시장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인 거고,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입 예산 편성에 관련한 보도자료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내년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고 증시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 그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향후에도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부동산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적어도 2년까지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일종의 시그널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내부적으로 이 시기에 빨리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업계의 동향은 역시 지부장님께 여쭤보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식 지부장님, 그 한 1년여 동안 정말 어떻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좀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일 또 계속 지금 LH나 뭐 대장동 사건들이 큰 것들이 핫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지금 규제로 묶인 후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고, 가령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높은 양도소득세 또 취득세 때문에 또 팔단이 그렇고 또 사장이 너무 높아서 못 사고 또 경기가 어려운데 대출 규제까지 묶다 보니까 돈줄이 막혀버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2년 계약인데 4년으로 늘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완주나 또 익산, 군산, 뭐 김제까지 전라북도 전역이 또 가격이 굉장히 폭등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흐름은 그게 이제 그 어떤 고점을 찍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들이 저평가된 어떤 구축 아파트로 예. 갈아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외지인들이나 현지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현재 전세로, 전월세로 지금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예. 그다음에 또 세금 규제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매물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는 신축 아파트가 이제 단기간에 고점을 찍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에 또 다른 풍선 효과, 공시지가 1억 미만인 노후된 소형 아파트가 이제 법인이나 현지 투자자들이 대거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역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노후된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바람으로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해도 재건축, 재개발이 10년, 20년 걸리는데 이것도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가장 많은 어떤 변화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재테크 차원에서도 많이 갈아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 분 말씀 요약하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데 조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풍선 효과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축 아파트도 만만치 않게 매입, 그다음에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풍선 효과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엄 교수님, 이 풍선 효과가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게 옮겨간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산 지역 등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예. 최근에 2달 사이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매주 평균 0.4%씩 올라가지고 전주시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좀 가파른 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주시가 묶인 뒤에 군산, 완주, 익산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투기 수요가 몰렸는데 올해 상반기 전북의 아파트 거래가 1만 여천 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27.9%인 4,400여 건이 이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한 1,100여 건이나 많은 것으로 되는데 이 지역별로 보면 완주가 51%로 가장 높았고 예. 그리고 군산이 34% 그리고 익산이 2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 이게 이제 아파트 규제가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이 대체 상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투자 열기가 옮겨 붙어 가지고 청약 열기가 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9월 7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그 대구역 인근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마감을 했는데 691대 1이라는 폭발적인 어떤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주택 말고 유사한 형태의 대체 상품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그런 효과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식 지부장님 뭐 말씀 들었습니다만 지금 풍선 효과가요. 엄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전주가 아닌 완주, 군산, 뭐 익산 이런 지역에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전주의 경우는 2019년, 2020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요. 굉장히 많은 외지인들이 왔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노지 부장님 어떻습니까? 전주 말고 지금 엄 교수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분위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군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가치가 아직까지는 어떤 그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군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나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이 1,330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1,000세대 미만으로 계속 공급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추가 공급이 굉장히 지금 없는 상태에 있어요. 예. 있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가 그런 상황에서 오름폭이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주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풍선 효과라 이런 외지인들의 어떤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고 여기서 또 유동성 자금이나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다 보니까 단기간에 폭등한 거지 이것이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락할 변수들을 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나 현지 투자자들이 지금 사이트를 열어놓고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 뭐냐면 자 전주는 6억인데 군산은 아마 5억 정도 갈 것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들이 또 언젠가는 치고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진 어떤 출구 전략도 우리가 눈여겨서 주의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 대표님께 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 군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군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공급도 늘고 있고 가격도 만만치 않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지금 요지로 읽히고 있는데 도시계획 문제 오랫동안 다뤄오신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할 때 보게 되면 예.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 주변 완주 지역에서의 그 주택 관련한 승인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봤었을 때는 공급량이 이미 넘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그 세대 수에 비해서 공급량은 넘어갔다.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게 나중에 무너지지 않을까? 이게 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긴 한데 또 한편에서 요구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파트 수요에 관련해서는 보통은 지역 인구의 0.45%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군산에 관련해서는 1년에 1,3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의 그 규정이 바로 이제 0.45%에 대한 예. 적용의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 산술로 보게 되면 지금 군산은 적절하게 아파트 공급이 내년 22년까지는 1,38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야기는 또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호재라기보다는 이거의 공급의 가능성, 이런 수요와 공급의 가능성을 부합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뭐 GM이나 내지는 현대중공업이 떠났을지라도 그 안에 SK가 2조 원을 들고 들어올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또 가능성을 또 엿보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네. 부동산 시세에 같이 맞물리기도 하고 아까 좀 전에 그 엄소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시장에 아주 유동자금을 어디로 넣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풍선처럼 이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군산으로 들어간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안에 수요가 분명히 이 안에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엄 교수님 지금 풍선 효과 얘기하면서 군산의 문제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주택 그 보급률과 사실 크게 뭐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만, 예. 그거와 또 별개로 이 시장이 작동하는 이 부동산 시장이 또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히 주택 부분, 주택 시장은 이 주택의 기본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상품이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신시가지에 새로운 신상품이 공급되었을 때 그 높게 청약 경쟁률이 붙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오래되고 노후화된 집에서 이사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기기 네.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보급률이 예. 예를 들어서 200%다 예. 하더라도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신상품이 공급된다면은 그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강남 지역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새 상품이 공급된다라고 하면 주택보급률이 200% 300%다 하더라도 거기는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주택 시장은 이 기본재적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품이라는 속성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 대표님. 네. 그 주택보급률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로 치면은 뭐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를 포함해서 모두 대부분 100%가 넘어갈 텐데요. 우리 일반 시민이나 이제 시청자분들,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100%가 넘으면 이게 더 이상 집에 수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이 나왔었는데 실제 주택이라고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주하는 곳이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이 안에서는 던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실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소유해서 여기서 알콩달콩 재밌게 잘 내 삶을 반영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소유의 주거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집을 사서 어떻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재산의 형성을 주거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시장에는 두 개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보급률 자체가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 115%가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소유는 이것보다 현저하게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를 보는데 이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은 이것은 실소유자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시장, 이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 공급이라고 하는 걸로 읽혀질 수가 있고요. 저는 정말로 이게 이제 실소유자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왔었을 때 실소유자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트랙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주택, 소셜 하우징이거나 내지는 공공주택 안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일반 부동산 시장이라고 마켓이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는 같이 논의돼야 될 대상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두 개의 경향을 좀 나눌 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보급률과 뭐 가격과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또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그런 어떤 소결을 맺고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그 직후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전북 지역 주택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그간에 저희가 이제 규제 정책으로서 이렇게 쭉 지내오는 동안 또 하나의 규제 정책이 큰 틀이 잡혔던 것이 작년 7월 10일이죠. 7.10 대책이었습니다. 이때는 뭐 노동시 지부장님 뭐 취득세율 를 되게 중과로 이렇게 중과세한다. 또 비규제 지역 양도세 중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제 지역의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요. 이 이후에 어떻습니까? 전북 지역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변화도 있죠 저희도. 근데 그렇군요. 지금 행정 7.10 대책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세금을 폭발적으로 올렸는데 자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지금 학습을 해왔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다시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뭐 세종이랄지 대전 이런 데를 거쳐서 저희 지역으로 비규제인 전주 지역으로 왔거든요. 전주 지역도 비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또 인근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 또다시 돌고 도는 그런 어떤 악순환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아파트는 서민 보호 차원에서 취득세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여러 채를 가져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그러한 교묘한 것을 악이용해서
외지인이나 현지 투자자들이 대거 매입을 하고 지금 있는 상태고 이게 이런 그 투기의 어떤 사각지대가 또 전북 지역의 그 매물들을 거래를 좀 늘어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북 지역을 거래량을 지금 살펴보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예.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도 5월부터 20년도 6월까지 거래 건수가 13,982건이에요. 그런데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에 지난 8월까지 거래된 아파트가 22,474건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무려 그러니까 여기서 8,492건이 늘었고 60.7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높은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기본세율이 저희가 6에서 45%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진 과세가 그렇게 되고 근데 규제지역의 양도소득세는 규제지역의 양도소득세는 2가구가 20%, 또 3가구가 30%로 중과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많게는 82.5%까지 우리가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에 있거든요. 예. 취득세는 2가구가 8%, 3가구가 12%.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다들 인근지역으로 비규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정부에서는 현재는 1주택자를 굉장히 지금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엄 교수님 7.10 대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7.10 대책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공시지가 1억 이하 예. 아파트가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이 돼가지고 예. 이게 이제 투기 대상으로 돼서 전국적으로 이거를 그 투기 수요가 투자 수요가 매입하는 현상을 발생을 시켰는데요. 이것이 이제 주택수 합산 배제라고 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본 취득세율이 1.1%만 적용하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1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가 집중 타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말씀 나오셨습니다만은 이 최근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그 70 대책 발표 이후에 지난 8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총 22,474건이 거래됐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공시가격 1억 원 아파트를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한다면 시세로 약 한 1억 5천 정도 하는 걸로 그렇군요. 이렇게 판단이 예.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들은 소액이더라도 예. 노후화된 주택일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위축된다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하락장에 있어서는 이 매각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짚어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요약하자면 70 대책 이후 오히려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에 대한 어떤 투기, 집중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오히려 투자의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은 이 전북 지역 부동산 현황,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에 관해서 토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 좀 포괄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투기 억제 정책 이것이 좋은 정책은 좋은 정책입니다. 예. 수요 억제를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해 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니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서 다시 가격 상승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이제 축소 도시 개념 이런 개념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외연적인 확산, 그래서 주변의 신시가지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 이런 것보다는 구도심을 정비하고 재생하고 구도심을 좀 더 밀도 있게 가져가는 이 압축적인 토지용 방안 이런 방향에서의 정책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현재 113%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무주택자 비율이 약 35%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를 향한 주택 정책, 예를 네. 들면은 저렴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방향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인순 대표님 계속 붙여주십시오. 네네. 저기 앞에서 하신 말씀 다 봤고요. 예.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한다면은 실제로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금의 현실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힘들고 무서워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양도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양도세가 한 50%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0%까지 올라가 있어요. 1년 미만 소유했었을 경우 70%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양도세가 90%, 95% 구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에서 이 양도세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세가 현실적으로 9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집으로 무언가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한테 이게 정말 확실한 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당신 공산당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어, 네. 빨갱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금에 관련한 부분, 양도세랄지 증여세, 상속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집을 여러 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실소유자에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실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신혼부부로 입성한 부분들 주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5억, 6억짜리, 3억짜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렴한 내지는 사회적인 주택을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또 정부, 중앙정부의 영역에서 또 지방정부 영역에서 저는 이걸 정말 심도 있게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지방이 소멸은 되는데 지방 소멸이 저희한테 지금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의 문제가 똑같이 우리도 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 이제 세금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회적 주택의 공급을 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동식 지부장님 두 분과 조금 결이 다른 네. 말씀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김 박사님 말씀대로 세금을 이제 오르다 보면 지금 현상이 우리는 충분히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세금을 오르다 보니까 조정대상도 묶이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또 전세난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또 신이나 알지 예. 지금 뭐 앞에 어떤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도 좀 힘들겠다. 예. 억울한 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정책을 내놓아도 보고 규약 제방도 내놔보고 단속도 해보고 뭐 조정 대상적으로 묶어도 봤지만 원인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나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마땅한 어떤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오다 보니까 단기간으로 지금 폭등을 했거든요. 예. 폭등을 하고 여기다가 뭐 조정 대상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또 매물 잠김 현상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다 보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또 양도소득세가 높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매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집값이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실효성 있는 대책은 뭐냐 그러면 네. 우리 답은 나와야 있지 않습니까? 자, 첫째는 규제 지역을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는 세금 완화 정책을 또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늘어나는 가수요층, 그다음에 유동인구, 가수요층이나 유동인구, 그다음에 1인 가구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김 박사님 한 말씀 더 보태시겠습니까? 지금 세금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실효성이요. 세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양도세가 높아지니까 집을 안 팔더라. 그래서 양도세를 낮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는 공간 안에서는 그렇게 치고받고 치열하게 투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이익을 얻을 사람은 양도세가 오르든 적든 간에 여기에 들어가서 그들만의 리그로 싸우고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실수요자라고 하는 것, 집을 집답게 나의 삶의 거주 공간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가격, 적정한 가격을 공급하는 한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같이 싸우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일부분이 실제 실수요자, 그다음에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같이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뭐냐면 지금 양도소득세가 현재 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김 박사님이 저하고 동업을 해요. 그럼 5대 5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정부하고 저하고 동업을 한다고 하면 정부가 82.5%를 가져가요. 많게는. 예. 저는 그 17.5%를 예. 가져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완산구 같은 경우는 전혀 공급 물량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외지인들이나 법인들이 와서 사줘가지고 그나마 그걸로 지금 그 전세를 지금 땜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게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또 시장에서 바라보시는 예, 그런 그 불합리한 부분도 지금 지적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요. 전주시의 이제 공급 정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전주시 곳곳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역시 좀 어떤 일종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부터 조금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 도시 패러다임이 축소도시 그런 개념이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방 소멸 위기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도시 주변의 그 외연적인 확산 이거보다는 구도심을 좀 밀도 있게 토지 이용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재생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의 토지 이용 방향성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15분 도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5분의 도시 도보권 내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도시 개념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모든 정책의 어떤 집약되는 그런 함의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슬로우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컴팩트 시티, 그다음에 도심 재생, 그다음에 직주 근접, 저출산 고령화. 예를 들어서 고령화 시대에 나이 많이 되신 분들이 밤에 운전하고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너무 커지면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으로는 생활권별로 이렇게 컴팩트한 밀도 있게 가져가는 그러한 토지 이용 방향성에 대한 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도심을
재생한다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 사업 이런 방향성은 바람직한 공간 개발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김인순 박사님 뭐 네.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도시가 외곽으로 커지는 것보다는 이제 예. 교수님 말씀대로 도로 선형을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과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을 확장을 해주면서 실제로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교통 유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이동거리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유동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형을 중심으로 하는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내면서 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020년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총 38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재개발이 21개고 재건축이 16개, 도시환경 정비로 1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좀 몇 개가 또 다시 해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속도를 내서 가면 좋고 또 건강하게 가면 좋은데 문제는 10년 내지는 15년 이렇게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는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조합원들끼리의 이견이 발생을 하는 것들에 대한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기는 하지만 실제로 도시의 그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외곽으로의 외연의 확장이기보다는 내부 안에서의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노동식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뭐 대규모 택지 개발이 나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이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현 시점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땅들 빨리 할 수 있는 왜 예.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너무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자기들끼리 어떤 이권 다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하루아침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작해도 10년, 20년 그것도 네. 그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이 아름다운 경영이나 착한 경영을 했을 때 20년이지 굉장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빈집이 생기고 거기에 흉가가 생기고 또 청소년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있고요. 가보면 알지만 폐가가 많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이제 환경이 낙후되다 보니까 생활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화 현상이나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또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또 서민들이 내 집만의 꿈이 또 멀어지잖아요. 왜 그동안 가격이 많이 다른 지역에 올라버리니까. 당장 부족한 주택 물량을 그럼 단시간에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그냥 또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해결책이. 소규모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해피하우스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지. 그다음에 또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빨리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천마지구랄지 항공대대랄지 또 이웃 이쪽 뭐 가지고 있는 시땅이랄지 이런 것들 지금 호성동 같은 데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팔지 말고 좀 뭐 LH나 뭐 다른 주어서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인순 대표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급 대책에서 자연스럽게 대규모 택지 개발이냐 아니면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이냐 이런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전주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에코시티, 뭐 만성지구, 효천지구인데 오히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전주의 집값을 굉장히 폭등시키는 이런 중심이었죠. 였습니다. 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아까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속도의 문제이거든요. 예. 나머지를 뺀다면 정말 이 재개발, 재건축이 실제로 선형 개발에 있어서 도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그런데 이 에코가 갖고 있는 환경하고 더불어서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잘 맞게 되면서 여기가 결국은
이제 유튜버들이나 내지는 부동산 시장계에서 얘기하는데 이 에코를 1급지라고 표현을 해요. 상급지 내지는 주거 공간에 있어서 1급지, 상급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욕망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확장은 서울에서 전주로 오고 전주에서 주변 지역으로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행정이 실은 관여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외연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상황을 보여주었느냐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또 다른 출구로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로 그 주민들의 참여도는 굉장히 저조한 쪽이라서 아무래도 주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가는 거에 대한 그 시간이 우리한테 도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동산 문제점, 진단, 대책 이런 것들 토론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이것을 마무리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동식 지부장님부터 네. 한 말씀. 참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지금도 뭐 계속 전화로 뭐 사도 됩니까? 어제도 지금 제가 보통 받았는데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저희가 알겠습니까? 왜? 또 세계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금리 또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또 부동산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려운데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장담하고 앞으로 떨어지는 그런 하락 국면에 오거든요. 예. 많게는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서울 같은 40%, 또 수도권은 한 30%까지도 내려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지역적으로 전주시 신규 아파트가 아닌 구축 아파트가 지역적으로 송천동이나 서신동 쪽이 좀 오르는 상태에 올라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그렇지만 그 이외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 그래서 내가 실수요자라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아직도 내가 그 저평가된 아파트들, 그 10년 한 2, 3년 된 아파트들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주거 환경도 정주 여건도 좋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하고 만약에 그 내 지식이 부족하다면 인근의 어떤 중개사업소, 기업 공인중개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좀 사도 아직까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고점에 있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올라 있는 아파트는 좀 옛날하고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엄 교수님 어떻게 집을 사야 합니까? 이 의문에 현답을 내려주십시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집을 사기에는 변수가 좀 너무 많고, 예. 그리고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요인들의 불확실성이 예. 지금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그 움직임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 축소, 이 시그널이 계속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아주 중요했던 요인이 풍부한 유동성이었거든요. 예. 이게 축소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빠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이렇게 저기가 되면 긴축 재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이런 걸로 인해서 집값 조정기가 올 것이고 이후에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다. 그래서 거품이 빠질 것이다. 그 시점을 저는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내년 하반기쯤 돼서부터는 예. 빠지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인순 대표님. 예. 네, 좀 전에 그 미 연준에서 그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동안에 이제 그
정책 양적 완화를 했던 것들 갖다가 쫙 이제 빨아들이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자율 급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오게 되지만은 이 경제의 이 축을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게 급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란 얘기는 또 해요. 그러면서 이 질문들을 똑같이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었을 때 부동산은 항상 오늘이 가장 저렴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기간을 한번 지금 바로 내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게 빌려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좀 멈추고 있고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면 사도 좋다라고 하는 게 또 의견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위태로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 개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서 과열된 시장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